그러면은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드 임베딩을 이야기를 지난번부터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그 어떤 중심 뭐 두 가지 있지만 중심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 주변 단어를 이제 예측을 하도록 하는 태스크로 이제 듀얼넷을 이제 꾸며서 이제 그거를 학습을 한 게 이제 그 워드 임베딩이었고요. 그래서 네. 한 3주 만에 이제 뵙는 거죠. 저도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좀 안 나기도 하는데, 네. 어쨌건 뭐 이런 뭔가 이렇게 나비 넥타이 형태의 구조에 이제 뉴럴넷을 설계를 해서 만들어서 이제 인풋에는 어떤 특정 중심 워드가 들어가고 이제 그 아웃풋으로는 그 걔랑 이제 양옆에 혹은 뭐 양옆에 한 2개 건너서까지 있었던 단어들 하나하나를 예측을 하도록 이렇게 인풋 아웃풋 페어 단어들 페어를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그런 이제 예측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이제 한 게 이제 워드 임베딩이었고요. 그 다음엔 거기서 나타난 어떤 이런 중간 단에서의 여기서 이렇게 나타난 이런 매트릭스들이 결국은 그 워드들의 벡터 표현형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그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스도 막 마지막에 나오고 막 이랬는데 하여튼 뭐 대충 이제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고리즘적으로는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엔 결국은 이 뒤쪽에서 이제 소프트맥스를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총 뭐 한 500개 있다. 그러면 결국은 500개의 서로 다른 카테고리를 가지는 그 중에 한 단어. 네, 그러니까 뭐 I studied hard 그러면은 studied 다음에 그다음엔 뭐 이게 여기에 스터디를 이제 집어넣으면 이쪽엔 이제 hard가 나타나도록. 근데 hard는 총 저희가 갖고 있는 단어 종류가 총 500개 서로 다른 단어가 있다. 그래서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500이면 500개 중에 하나로 예측을 하는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이제 쓰는데, 그런 경우 이제 각각의 499개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그 스코어까지도 싹 다 계산을 해야 돼서 이런 뭐 간단한 이 페어 하나에 대해서도 뭔가 계산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노드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하드에 해당하는 노드 하나만을 이제 시그모이드로 계산해서 하고, 이제 나머지들 중에서는 저희가 한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를 샘플링을 해갖고 걔네들에 대한 프로바빌리티를 낮추는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형태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체 500개 중에 이제 한 진짜 단어, 그러니까 실제 하드에 해당하는 단어의 디멘전과 나머지 한 10개 정도만을 보는 식으로 해서 500개의 모든 값들을 다 일일이 계산을 해주는 수고를 좀 더는 뭐 그런 형태를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테크닉을 이제 네거티브 솔루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엔 또 다른 어떤 테크닉,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한 어떤 또 다른 테크닉을 이 워드 투백 그거에서는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이라키컬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좀 이야기가 좀 쉽지가 않고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하이라키컬 소프트맥스를 사실 요즘은 많이 쓰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심 단어를 가지고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를 저희가 그냥 꾸밀 수가 있고, 또 주변 단어를 이제 주어서 중심 단어를 예측하고, 거의 뭐 비슷한 문제인 것 같긴 하지만 뭐 그렇게 세팅을 좀 다르게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면 살짝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이제 뭘 더 많이 쓰느냐, 그거를 이제 중심 단어를 주어서 이제 아웃풋 단어, 주변 단어를 예측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학습을 한 어떤 워드 임베딩 결과를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저희가 스킵그램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거가 이제 왜 더 많이 쓰느냐, 뭐 이런저런 태스크들에 이제 써서 비교를 해봤더니 그런 스킵그램 기반의 이제 그 워드 임베딩 학습된 그게 더 여러 가지 태스크들에서 성능이 더 좋더라. 뭐 이런 측면이 그런 이제 경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장점 때문에
스킵그램을 쓰고요. 그리고 스킵그램에서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거티브 샘플링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왜 특정 그 컨비네이션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또 다른 이걸 빠르게 하는 방식으로서 이제 그 주변 단어를 가지고 중심 단어를 예측하도록 이렇게 꾸몄을 때에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서의 어떤 그 총 500개에 해당하는 모든 스코어들을 다 일일이 계산해줘야 되는 그런 수고를 어떻게 탈피를 했냐면, 그걸 이제 네거티브 샘플링 방식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으로서의 하이라키컬 소프트맥스를 좀 뭔가 이제 제안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 주변 단어를 가지고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그 버전의 모델에다가는 요거를 좀 붙여서 이 워드 200, 이 워드 인베딩 테이퍼가 그런 두 가지 버전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거 좀 어려운데 사실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킵그램 위드 네거티브 샘플링으로 거의 약간 좀 대동단결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트레인드된 워드 인베딩 벡터를 이제 뭐 그런 어떤 웹사이트에서 뭐 워드2백 웹사이트에 가거나 아니면 그런데 웹사이트에 가면 어떤 프리트레인드된 걸 다운을 받아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워드 인베딩을 직접 한번 학습을 해보겠다. 그럴 필요성들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존재하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했더니 뭐 이제 쿠폰을 뭐 이렇게 좀 추천을 하는 뭐 그런 태스크를 하시는데, 이 사람이 뭐 어떤 레스토랑에 가서 쿠폰을 뭐 잘 썼으니까 뭐 다른 종류의 어떤 쿠폰을 이 사람한테 추천을 하려면 어떤 게 좋을지 뭐 그런 거를 쿠폰에 이제 쓰여진 그런 글들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한테 맞을 법한 쿠폰을 추천을 해주는. 이렇게 되면 이제 쿠폰 내에 있는 단어들, 그러니까 쿠폰에서 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나 그 단어들의 어떤 쓰임에서 따르는 그런 그 워드들 간의 관계들은 분명히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서 학습한 단어들 간의 관계랑은 굉장히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좀 스페셜, 그러니까 좀 특별한 어떤 특정 그 컨텍스트에서 이제 수집된 다큐먼트라면 사실 워드 인베딩을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게 더 좋은, 뭘 하는지 무슨 태스크냐에 따라 또 다르지만 그런 게 더 이제 좀 바람직한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이제 뭔가 스스로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것이 주변 단어를 중심 단어로 아니면 그거 초이스해서 그냥 스킵그램 혹은 중심을 주변 단어로 예측하는 그 모델, 그리고 그거에 네거티브 샘플링이 붙은 그 버전을 그냥 사용을 하시면 가장 뭐 속편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뭐 이런 알고리즘들도 굉장히 좀 머리를 잘 써서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굉장히 좀 재밌기는 합니다. 저도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코드도 보고 논문도 보고 막 이렇게 같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했는데 나름대로 좀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이 적용 분야는 그때 이제 대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워드들의 벡터들을 이제 저희가 그 워드 인베딩 그 사전처럼 저희가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워드에 해당하는 벡터를 끄집어내 와서 그 워드를 입력으로 줄 때는 그 워드에 해당 그 워드 인베딩 벡터, 어떤 형태로 뭐 워드2백에 의해서 학습된 어떤 그런 벡터 표현형을 인풋으로 주게 됩니다. 그럼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비슷한 단어는 비슷한 벡터 표현형을 가지기 때문에 좀 더 그것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알고리즘들이 워드들 간의 어떤 그 의미론적인 그런 그 유사도 같은 것들을 이미 유사도가 좀 녹아있는 어떤 그런 형태의 벡터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에 뭐 워드2백 거의 뭐 NLP 한다 그러면 이 워드 인베딩을 안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게 되고, 참고로 이 그림은 이제 굉장히 이거를 만든 사람이 되게 좀 NLP 쪽,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 쪽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이름이 이제 리차드 소처라는 사람이고요. 리차드 소처가 이런 어떤 NLP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선구자처럼 뭔가 어떤 딥러닝 기반의 어프로치를 NLP에 좀 성공적으로 적용을 해서 뭔가 좀 이런 발전을 조금 초반에 이끈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만든 그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재밌으니까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는 문제는 감정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이나 글이 들어왔을 때 이게 과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이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하는 게 뭐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풀고는 있는데 잘 좀 안 풀렸습니다. 뭐 지금도 완벽하진 않고요. 그리고 안 풀리는 이유의 대표적인 어떤 그 사례가 뭐냐면 이제 니게이션, 그다음에 뭐 sarcasm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게이션은 뭐냐면 뭐 그런 겁니다. I was not happy. 그러면은 뭐 실제로 뭐 행복하지 않다는 소리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거 어때? 그러면 not bad 뭐 이러면은 이게 사실 뭐 좋은 것 같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bad라는 단어만 보면 그 앞에 이제 not이라는 그 거꾸로 뜻을 바꿔주는 것 때문에 이게 실제로 센티멘트는 그냥 단어별로 쪼개서 이제 했을 때 그 센티멘트 결과라면 좀 반대의 결과를 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sarcasm, 그건 아직까지 뭐 풀렸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sarcasm은 이제 약간 그 냉소적인 거 뭐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 행복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사실 우리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좀 냉소적으로 이렇게 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어투를 뭐 그렇게 하면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그 의도나 이제 그 컨텍스트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 이제 그 sarcasm은 사실 좀 주관적인 측면도 사실 있고요. 뭐 눈치 없는 사람은 뭐 잘 못 알아듣겠죠. 그러면 또 그런 경우 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의 결과도 사람도 좀 어려운 거는 컴퓨터도 또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니게이션, 부정어 같은 거의 문제를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좀 푸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풀었느냐? 뭔가 이제 그 언어는 사실 이게 그 NLP에서 하는 혹은 자연어 처리에서 이 언어를 가지고 뭔가 하여튼 분석을 하려고 이렇게 할 때 많이 하는 게 이제 그 구문 분석 아니면 그 문장의 구조를 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중학교 때 그 영어 과외를 할 때 그 과외 선생님이 맨날 그 영어의 뭐 기호들을 다 이제 정의를 해놓으셔갖고 주절에 뭐 이렇게 주어, 주절부, 그다음에 본동사에 뭐 이렇게 칠하고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종속절에는 또 어떻게 뭐 괄호를 쳐서 이렇게 하고 뭐 그다음에 관계대명사로 꾸미는 건 뭐 어떻게 또 괄호를 칠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언어라는 게 이제 좀 하이라키가 있습니다.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어제 맛있게 먹었던 감 이러면 내가 어제 맛있게 먹었던이라는 전체가 다 감을 꾸며주는 형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쭉 내가 이제 단어 시퀀스로 이야기는 하지만 거기서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의 단위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어떤 그런 그 하이라키가 좀 존재하게 되고요. 그런 하이라키 자체를 뭔가 좀 잘 복원을 해보겠다. 그런 게 뭐 약간 그런 구문 분석이나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펄스 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이렇게 펄싱 이렇게 잘게 이렇게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쪼개면서 그것들의 어떤 의미상의 단위를 기준으로 이런 트리를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그런 트리입니다. 그러니까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이전에 뭐 디스필름 이게 한 덩어리가 돼서 뭔가 한 덩어리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doesn't 이것도 뭐 부정어로서 한 덩어리, care가 이게 이제 본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care about 다음에 이만큼이 뭔가 이만큼을 내가 다 케어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보고 또 그 밑에서 또 이런 트리 구조가 또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이제 펄스 트리라고 하는데요. 저런 펄스 트리를 좀 이렇게 그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에서 적용을 하면 이쪽까지는 잔뜩 이제 뭔가 네거티브한, 파지티브한 이야기들, 뭐 클레버니스, 인텔리전트 휴머 이렇게 막 좋은 얘기를 하다가 케어까지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았는데 doesn't이 걸리니까 여기 not이 걸리고 이게 확 이쪽에서 합쳐지면서 이게 not을 붙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not이 끝까지 가서 이 문장이 이거는 이제 네거티브 센티멘트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밑에 부분에서 잔뜩 뭔가 파지티브가 나왔어도 그게 뭔가 도매금으로 착 이제 멀지가 된 다음에 그 위에서 not이랑 탁 하면 그 위쪽으로 가면 계속 그 이제 반대가 유지가 된 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도 이런 트리 구조를 잘 사용을 하면 이제 뭔가 좀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트리 구조 자체를 그 전에는 뭔가 어떻게 썼냐 하면요. 이 약간은 이 트리 구조를 뽑아내는 약간 테크닉이 따로 존재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문 분석 전문가가 이제 알고리즘 열심히 만들어서 이런 트리 구조를 잘 해놓고 그 트리를 일단은 갖고 와서 거기다가 뭐 이런 센티멘트들을 뭐 단어별로 뭔가 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머지해야 될지를 뭐 좀 간단하게 식으로 뭔가 만들어갖고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머리를 짜내서 이거를 했는데 사실 트리에서 뭐 이게 좀 뭐 여러 가지 좀 그냥 휴리스틱하게 뭔가 저희가 그냥 적당히 만들어서 이렇게 합치는 식을 짜면 그게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또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이런 하이어라키도 뭔가 이 논문 자체가 그런 하이어라키까지도 직접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하이어라키 자체도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딥러닝 모델이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도 만드는 그래서 펄스 트리를 구축하는 과정 자체도 이제 그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는 큰 어떤 딥러닝 모델 내에서 어떤 초반에 일어나는 어떤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엔 거기서 이제 맞물려 가면서 이런 센티멘트 분석들이 일어나는 형태로 뭔가 모델을 구성을 했더니 딥러닝 기반으로 이런 트리 구조를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제 기존에 대비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는 뭐 그런 형태의 어떤 좀 대표적인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거에서 기반이 되는 결국은 다 결론적으로는 그 워드들의 그 인풋으로 쓰여지는 그 벡터를 워드 임베딩에서 가져와서 쓰겠다. 뭐 이거고 이제 이런 뭐 이미지 캡션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사진을 주면 이제 이런 설명을 자동적으로 이제 뭐 인공지능 모델이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주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이미지 캡션이라는 모델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거는 이제 워드2백이라는 모델이었고요. 워드2백 내에서 스킵그램 및 CBO라는 컨티뉴어스 백오버즈라는 두 개의 모델이 있고 중심을 주변으로 하는 게 예측을 하는 게 중심을 인풋으로 주변을 아웃풋으로 하는 게 스킵그램이었고요. 주변을 인풋으로 중심을 아웃풋으로 하는 게 CBO였습니다. 혹은 컨티뉴어스 백오버즈였고요. 뭐 하여튼 그게 다 워드2백이라고 불리는 방법들이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이 이제 그때 말씀드린 양대 산맥의 하나인 이제 이 글로브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로브가 이제 아까 그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만든 그 리차드 소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든 워드 임베딩 모델입니다. 이거는 뭐 사실 좀 크게 뭐 좀 말씀드릴 만한 좀 흥미로운 점은 없어서 제 생각에는 뭐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알고리즘적인 디테일은 이건 사실 뉴럴넷도 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워드2백도 뭐 이거 뉴럴넷 딥러닝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레이어가 딱 이제 딱 두 개로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딥하지는 않죠. 근데 이거는 약간 애초에 뉴럴넷 구조 자체도 좀 아니게 돼서 뭐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으로 보면 퀄러티로 보면 이제 글로브나 이제 워드2백의 스킵그램으로 트레인한 게 두 개 다 이제 비등비등한 성능을 낸다고 해서 일부는 그냥 글로브만 주구장창 쓰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또 스킵그램으로 프리트레인드 된 어떤 걸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적당히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 이것도 뭐 그 다음에 이게 닥투백을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그때? 안 드렸죠 아마? 닥투백 드렸나 모르겠네요. 닥투백은 이제 뭐냐면 제가 뭐 하여튼 설명을 드리면 뭐 혹시 또 들으셨으면 말씀을 언제든지 중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닥투백은 이제 뭐냐면요, 그 다큐먼트가 있고 거기서 이제 단어들이 저희가 있는데 그 다큐먼트들이 보통은 여러 가지 좀 메타데이터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러니까 딸린 속성들 아니면 정보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다큐먼트를 뭐 예를 들면 30대 서울에 거주하는 남성이 쓴 다큐먼트다. 그러면 그걸 쓴 사람의 어떤 속성이 거기에 좀 반영이 돼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뭐 20대 여성이 쓴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다큐먼트를 쓴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그 다큐먼트를 쓴 그 작성된 시간 같은 정보도 또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에서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쭉 이렇게 크롤링을 했다라고 할 때 그게 이제 언제 이제 포스트가 됐는지에 대한 그 시간을 저희가 다 기록을 해두면 뭔가 뭐 밤에 쓴 것들은 뭔가 좀 감정적인 것들이 좀 많으려나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아침은 글쎄요 뭐 힘내자라 뭐 이런 단어가 많이 쓰려나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시간에 따른 속성들도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큐먼트들이 그냥 그 단어들의 시퀀스들로 이루어진 그런 그냥 다큐먼트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고 걔들이 뭔가 좀 주렁주렁 딸린 여러 가지 부속의 정보들이 이제 보통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 그냥 메타데이터라고 통칭을 한다면 그런 메타데이터들을 같이 이 워드들을 임베딩하는 이 워드2백 기반의 모델에서 그런 메타데이터들도 뭔가 같이 임베딩을 하자라는 게 이 닥투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라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이 글 쓴 어떤 사람 뭐 저희가 트위터를 뭐 총 아니면 뉴스 기사를 뭐 한 10,000개를 모았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키워드들을 쭉 이렇게 워드 임베딩을 하자. 근데 그 10,000개의 기사를 쓴 어떤 그 기자들이 총 뭐 100명의 기자들이 있다. 그럼 100명의 기자들도 워드들이 살고 있는 뭐 100이면 100 디멘전의 그 공간에 그 기자도 역시 저희가 건포도를 박듯이 이제 쏙쏙 이렇게 위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뭐냐? 그 주변에 어떤 그 다른 주변에 발견되는 다른 키워드들이 있다. 가까운 곳에. 그러면 그 키워드들이랑 이 기자가 뭔가 유사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많이 그런 단어들을 주로 썼다거나 그렇게 되고 또 그 기자 옆에 또 다른 기자가 또 있더라.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기자는 뭔가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속성 중에 예를 들면 이 다큐멘트가 쓰여진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거를 임베딩에 어떻게 적용할까? 예를 들면 시간을 그냥 말 그대로 아월리로 쪼개서 12시부터 1시, 1시부터 2시. 그래서 총 24개의 이제 서로 다른 시간이라는 개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24개의 시간들도 그 워드들이 살고 있는 스페이스에 그대로 이렇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할 법한 위치에 뭔가 건포도를 박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게 또 좀 뭐 흥미롭게는 이게 뭐 워드 임베딩 뭐 이제 유튜브나 뭐 튜토리얼 좀 찾아보시면 저희 이 자료들도 사실 뭐 제가 거의 만든 자료는 거의 없고요.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아마 저희 학생이 다 이제 긁어서 붙여서 만들어서 그거를 제가 또 갖다 쓰고 있는 건데 지금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좋은 자료들이나 이제 좋은 튜토리얼 비디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스티치 픽스라는 회사 말씀을 드렸나요? 스티치 픽스 안 드렸나요? 그 스티치 픽스가 이제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뭐 스타트업인데 이제 그 옷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뭐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티치 픽스라는 뭐 웹사이트가 있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거기 가입을 하면요. 이제 뭘 하냐면 거기서 그냥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 그냥 쇼핑몰에서 우리가 가서 뭐 옷을 사는 그런 형태의 웹사이트가 아니라요. 거기서 가입을 하면 그냥 무료 배송으로 그냥 옷을 그냥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뭐 10벌씩 그냥 보내줍니다. 그 옷을. 그러면 그 옷을 저희가 받아서 입고 싶은 거는 사서 입고요. 그 돈을 지불하고 있고 그냥 그거를 그냥 다 그대로 반송을 시켜도 저희는 아무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송, 반송비 다 공짜죠. 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지멋대로 보내고 저희는 그냥 싹 다 이제 반송시킬 수 있는 권리 혹은 자유가 있고요. 손해 날 게 전혀 없는 장사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저기 CEO인가 뭐 CTO인가 이런 사람이 아마 그 크리스 문인가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 워드투백 튜토리얼이 뭐 그런 유명한 튜토리얼 중에 하나입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오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워드투백을 이제 어떻게 이용을 했냐 하면요. 그 사용자랑 이제 뭘 임베딩을 같이 했냐면 이제 OC랑을 같이 임베딩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마도 이제 다큐멘트는 이제 뭐 거의 좀 개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쨌건 이 워드투백을 학습을 한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같이 뭔가 등장한 단어 페어를 저희가 인풋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갖고 이 워드 임베딩 모델에다가 이렇게 예측 모델로서 학습하는 데 사용을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런 추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이 옷을 산 전력이 있다. 그러면 인풋은 이 사람으로 집어넣고 아웃풋은 저 어떤 옷으로 저희가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양한 어떤 저희가 쌓은 그 히스토리들을 이런 학습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이 워드 임베딩 구조의 모델에다가 그냥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얻게 되는 거는 이제 그런 옷들과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임베딩 결과를 저희가 얻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건데 어떤 사람이 딱 임베딩된 그 지점, 그 주변에 이제서 발견되는 옷들은 그 사람이 좀 좋아할 법한 옷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발견되는 옷들을 이렇게 워드 임베딩 스페이스에서 골라갖고 그거 한 10벌을 해갖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형태로 이제 추천 시스템 등에서도 이제 워드 임베딩이 좀 많이 또 활용이 됩니다. 거기서 더 이상 워드는 없지만 어쨌건 뭔가 이제 유의미한 어떤 임베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가 되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성공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옷을 10벌을 보내서 최소한 한 벌이라도 사는 그 확률이
그 전체 그 가입자 수 중에 뭐 70%인가가 이제 한 벌 이상을 산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뭔가 인공지능이 아주 성공적인 좀 사례가 되죠. 그래서 이제 뭐 그것도 결국은 근데 뭐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그런 어떤 옷 구매랑 이제 좀 잘 연결을 지어갖고 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그 결과가 뭐 한번 찾아보시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옷들에 대한 임베딩 그런 이제 그런 예제가 있어서 뭐저 오른쪽 위에는 뭐 예를 들면 파란색 뭐 블라우스 같은 게 다 그쪽에 같이 분포를 하고 뭐 이렇게 좀 이제 저희가 볼 때 좀 유사하다라고 생각할 법한 유사한 스타일의 옷들이 뭔가 이렇게 같이 같은 곳에 이제 분포를 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엔 뭐 하여튼 그런 배경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닥2백으로 돌아와서 다큐먼트 그리고 그 다큐먼트에 포함된 그런 워드들 그리고 그 워드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런 이제 귀속 이제 부속 이제 메타데이터들에 해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종류의 개체들도 한꺼번에 임베딩을 시켜주는 것이 이 닥2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닥2백은 뭐 생각보다 좀 되게 별게 없습니다. 근데 다만 좀 그때 이제 저희가 열심히 좀 뭔가 했던 좀 선형대수적인 개념이 조금만 더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다시 뭔가 이렇게 돼서 이 닥2백의 인풋이 아까 뭐 I studied hard 이렇게 되면 이 단어를 주고 예를 들면 studied 그리고 컴마 hard 이렇게 저희가 뭔가 인풋 아웃풋을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studied에 해당하는 어떤 거기에 이제 원한 팩터가 이제 적용이 되고 여기서의 이제 W 매트릭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총 500개고 이게 총 한 30디멘전으로 저희가 축약을 시키겠다 혹은 워드 임베딩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게 W가 이제 30 by 5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500디멘전에 원한 벡터 스터디 자리에 1이 들어간 이런 벡터로 처음에 첫 번째 레이어에서 이제 변환이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저희가 열심히 배웠던 지난번에 그거죠. 근데 이 인풋을 저희가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 이게 예를 들면 뭔가 여성이 쓴 다큐멘트다 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인풋에다가 이제 스터디드만 넣는 게 아니라요. 스터디드 및 여성이라고 하는 요 쌍을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넣냐 하면 그러면 인풋은 이 500개의 숫자는 뭐였느냐? 저희의 보캐뷸러리의 개수였죠. 500디멘전의 보캐뷸러리. 그랬는데 인풋을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500디멘전짜리 인풋을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성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성별, 남성이냐 여성이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두 가지의 디멘전을 가지는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성 혹은 남성 이 두 가지 값을 가지는 어떤 또 다른 종류의 사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여성이냐 남성이냐의 사전을 이렇게 두 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나이대를 저희가 또 생각을 한다면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럼 6개의 나이대를 구분을 해갖고 이 다큐멘트를 쓴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이제 나이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면 인풋은 스터디드뿐만 아니라 여성 그리고 이제 나이대가 뭐 예를 들면 30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 뒤쪽에다 또 인풋을 또 구성을 합니다. 즉 총 6개의 디멘전을 가지는 그 나이대를 나타내는 이런 카테고리컬 그 베리어블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인풋 노드들을 또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스터디드 여성 그 다음에 30대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주어진 인풋이니까 이 500개에서는 이 스터디드에 해당하는 거를 1로 놓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성을 첫 번째 디멘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1,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0대는 이게 10대니까 0, 10대, 20대, 30대 여기에 이제 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 전체가 총 508디멘전의 인풋이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원합 벡터가 아니라 각 종류별로 이제 하나씩 1인 그런 형태의 벡터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한 3합 벡터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이쪽이 그러니까 500 그리고 2 그다음에 이쪽이 6. 그래서 총 이게 508개의 디멘전을 가지는 인풋 벡터가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서 W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300 by 500이 아니라 300 by 500이 아니라
싹 다 지우고요. 500바이 500이 아니라 이번엔 네, 이거를 저희가 잘 옮겨와서 네, 여기다가 이쪽에 이제 붙는 매트릭스가 어떻게 되냐면 여긴 30이고요, 여전히. 여기가 이제 508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적의 형태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쪽에 이제 500 디멘전에 여기가 이제 500이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제 2입니다. 그 다음에 요만큼은 6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게 딱 뭐 이렇게 전체적인 사이즈가 딱 맞아 떨어져서 여전히 곱셈이 지금 정의가 되죠. 그러면 아까 여기가 이제 여기가 1이 있었던 그 원래 오리지널 워드2백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1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어떤 결과 벡터는 여전히 30디멘전의 결과 벡터입니다. 그렇죠? 30디멘전의 결과 벡터인데 이 벡터는 여기에 있었던 요 1에 해당하는 요 500개 중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를 저희가 픽업 선택을 해 그 벡터를 저희가 골라와서 이제 가져오는 게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1이 여기 하나가 더 있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네, 여기서 요만큼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또 벡터가 있을 거고요. 요거를 또 갖고 오는 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1은 이제 요 해당 자리에 요 벡터가 또 있겠죠. 요 세 줄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요 30디멘전al 벡터는 여기서 나타난 요 세 개의 띠를 어떻게 하게 될까요? 네? 가중합? 가중치는 뭐가 될까요? 네? 네, 그냥 합입니다. 그냥 합. 왜 그냥 합이냐 하면요, 이제 이거를 내적을 한번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만큼이랑 또 여기에 있는 이만큼이랑 이제 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다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 곱해진 다음에 싹 다 더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요 값이 다 합쳐져서 여기에 값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디멘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세 개 벡터를 그냥 다 합해서 갖고 온 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중합도 어느 정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여기가 만약에 뭐 여자에 해당하는 값을 1, 0이 아니라 2, 0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냥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면 이제 그 말은 이 벡터는 내가 특별하게 이제 2배를 해서 이제 합해주겠다라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원합 벡터로 우리는 이제 항상 쓰니까요. 이런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들은. 그래서 그냥 다 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됐었느냐? 여기서 이제 W1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W2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이피션트한 그런 네거티브 샘플링을 사용한 그런 버전이 아니라 그냥 고지고대로의 그냥 소프트맥스를 쓴 그 버전을 생각해 보시면 이 W2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쪽에서 이제 매트릭스가 이제 더 적용이 되면서 이제 이쪽이 500 by 30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뽑아진 이 벡터를 네, 지난번에 이제 다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쪽에서 나온 이 30디멘전al 벡터를 여기 W2에 있는 이거 하나하나 500개의 워드들이 아웃풋 단에서 갖고 있는 워드 임베딩 벡터라고 저희가 이걸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씩 내적을 해서 그 어떤 시밀러리티, 내적해서 나온 값을 저희가 그 유사도로 보고 그 유사도들을 이 특정 벡터랑 여기 있는 500개의 하나하나의 벡터랑을 다 이제 내적을 해서 그 유사도를 쫙 측정을 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워드가 다시 이 워드는 이제 스터디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을 갖고 와서 이 벡터를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하드가 한 이쯤에 있는 벡터였다. 그러면 이 벡터랑 이 스터디 벡터이자 곧 요 벡터인 요 벡터의 이제 내적이 이제 높게 최대한 높게 나타나야 이제
프리딕션 결과가 이제 하드라는 결과를 뽑아주게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의 요 스터디 벡터, 인풋 단에서의 스터디 벡터와 아웃풋 단에서의 하드 벡터가 최대한 비슷하도록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는 형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인풋에 있는 벡터가 이번에는 세 가지 벡터의 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게 스터디 벡터만이 아니라 스터디 벡터 및 여성 벡터, 그 다음에 30대 벡터, 이 세 가지 벡터의 합작품이 이 30디멘셔널 벡터가 되고요. 그럼 이 합작품이 요 이제 하드라고 하는 벡터랑 또 똑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돼서 결론적으로는 그 전에는 이 스터디 벡터를 하드 벡터에 이제 비슷하도록 저희가 학습을 하는 형태로 됐었다면 이번엔 스터디 벡터는 하드 벡터의 한 3분의 1 정도의 조금은 가중치를 좀 나눠 먹는 게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 및 여성 및 30이라고 하는 30대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색깔에 해당하는 요 벡터들이 각각 다 얘네들한테 이제 가까운 방향으로 조금씩 이렇게 뭔가 좀 하드가 뭔가 구심점이 돼서 하드 주변으로 이 세 개 벡터 이렇게 좀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예를 들면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를 들면 뭐 한 40대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 이제 골라지는 벡터는 남성 벡터를 고르고 또 40대 벡터를 뽑아내게 되겠죠. 근데 그때도 그 사람이 쓴 다큐멘트에 우연찮게 하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드라는 요 아웃풋 단에서 요 하드 벡터에 그 하드 벡터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인풋 단어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성 벡터와 또 40대라는 벡터가 하드라는 벡터의 근처로 또 조금 이렇게 오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공통된 단어가 아웃풋으로 나타났다면 그때 나온 어떤 인풋인 뭐 여성이나 30대 아니면 뭐 되게 뭐 40대와 남성도 또 많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걔네들이 이 하드를 중심으로 약간 이렇게 하드를 구심점으로 하고 이렇게 약간 모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베딩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아웃풋으로는 뭘 얻느냐? 워드 인베딩에서는 이제 요거를 그냥 디폴트로 요거를 그냥 워드 인베딩 벡터로 쓴다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워드 인베딩 벡터로 쓰되 여기는 또 남성의 혹은 여성의 벡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벡터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어떤 덩어리 숫자들의 덩어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벡터, 여기 있는 또 6개의 벡터들이 다 모두 이 30디멘션 스페이스에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워드들, 그 다음에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어떤 특정 기자냐, 아니면 특정 옷이다, 뭐 그런 애들이 다 한 스페이스에 이제 인베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누구랑 가깝고 먼지는 바로 이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통적인 아웃풋 단어들이 많이 이제 존재를 하는 그런 식으로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던 애들은 이제 같이 한데 모이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뭐 별로 안 모이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겁니다. 딱 닥투베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슬쩍 껴놓는 이런 형태로 그냥 인베딩을 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닥투백은 생각보다 이제 좀 별게 없는데 저도 사실 논문 보고 딱 이 그림 하나면은 대부분 대충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닥투백은 이게 너무 아이디어도 간단해갖고요. 워드 인베딩, 워드 투백 벡터가 나오고 이게 아마 같은 저자가 쓰지 않았던 걸로 제가 그냥 그냥 저희 기억을 하는데 틀릴 수 있는데 어쨌든 닥투백 페이퍼는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짧기도 하고요. 뭐 이 아이디어 설명하기 뭐 사실 장수도 몇 장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종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막 이렇게 좀 정철을 시켜갖고 한 논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이 닥투백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좀 간단한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이 간단한 아이디어이지만 생각보다 좀 쓰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옷 이런 것들 인베딩하면 또 인베딩 결과도 굉장히 좀 그럴듯하고요. 다양한 곳에 좀 활용 그런 포텐셜이 많은 그런 형태의 어프로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워드 투백을 만든 사람이 이제 토마스 미컬로프라는 사람이고요. 코드도 보면 굉장히 잘 짰습니다. C로 짜서 한치의 뭔가 그 비효율성도 없도록 C로 짰고요.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은 뭐 또 내부 로우 레벨에 그게 좀 잘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직성이 안 풀려갖고 다 C로 자기가 일일이 다 패러렐라이즈 할 수 있는 건 싹 다 패러렐라이즈 하고 하여튼 조금의 그 계산의 비효율성도 싹 다 없앤 뭐 이런 형태예요. 네, 뭔가 이렇게 해서 코드를 잘 짜놨고요. 그 사람이 이제 뭐 내공이 상당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마 딴 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인가로 가서 페이스북에서 이런 NLP 쪽에서의 약간은 좀 리딩 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페이스북에서 약간 이 토마스 미콜로프를 좀 이렇게 좀 선봉으로 내세워서 좀 밀고 있는 그 워드 투백의 약간 좀 확장판이 이 패스트 텍스트입니다. 뭐 말 그대로 뭔가 빠른 뭐죠. 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워드 투백을 여러 가지 좀 확장을 시켰고요. 저 패스트 텍스트가 이제 새 버전들이 계속 최근까지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저거가 이제 그러니까 세계 190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세계 190개국의 언어를 다 우리가 한데 인베딩을 해놨다. 이런 형태로 뭔가 프리트레인드된 그런 것도 제공을 해주고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저런 C 코드 혹은 그거에 컴파일드된 버전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오픈 소스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워드 투백의 그 토마스 미콜로프가 짠 코드들을 기반으로 해갖고 그걸 좀 잘 확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괜히 그냥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C로 이제 하면 그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빠르게 뭔가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이제 나눗셈을 저희가 생각하면 뭔가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를 나누기 2를 해갖고 예를 들면 그 숫자를 이게 int a는 5다 혹은 6이다 이렇게 하고 a 나누기 2를 예를 들면 b로 이렇게 어사인을 하겠다. 이런 코드를 뭔가 C로 짰든 파이썬으로 짰든 하여튼 이렇게 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 나누기라는 오퍼레이션도 이게 좀 약간은 좀 시간이 생각보다 꽤 드는 연산입니다. 나누기 하려면 이렇게 저희가 중학교 때 대충 미국 해갖고 해야 되잖아요. 이 컴퓨터가 실제로 이 반복적인 과정들을 다 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이 나누기 2 같은 경우는요, C 코드의 좀 로우 레벨 코드를 짜면 이거를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트릭이 있습니다. 그 트릭은 이제 뭐냐면 네. 숫자들이 이제 컴퓨터 내에서 이제 숫자들이 표현되는 게 혹시 그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플로팅 포인트 넘버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플로팅 포인트 넘버? 플로팅 포인트 넘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요, 그 메모리가 우리 컴퓨터 64비트 컴퓨터 32비트 컴퓨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어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의 양 아니면 저희가 메모리 내에서도 32비트면 32비트, 64비트면 64비트, 그러니까 비트, 바이너리로 1010의 숫자들의 열들로 저희가 3.8이다, 이런 것들을 다 그렇게 어떤 정해진 길이를 가지는 그 바이너리 비트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요, 이 소수점을 항상 그러니까 저희가 32비트를 쓰겠다. 그러면 32개의 비트를 두고 소수점은 한 여기쯤 돼 라고 이제 저희가 정해놓고 이 다음에 1, 0, 1, 0, 0, 1 이렇게 돼 있다. 이진법이니까요. 이거는 숫자가 이제 1, 2, 4, 9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점 이거는 이제 거꾸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5.125가 이게 이 숫자가 나타내는 값입니다. 근데 만약 5.125 나누기 2를 하겠다. 이 말은 나누기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진법에서는요. 그러니까 10진법에서 그러니까 387, 9, 5, 4 어쩌고 이거를 저희가 10으로 나누겠다. 이러면 이걸 저희가 8로 나누겠다라는 이야기와 10으로 나눌 때 상황은 좀 많이 다릅니다. 10으로 나눌 때는요. 그냥 소수점만 하나 옮기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누기가. 그러니까 굉장히 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진법에서도 마찬가지로 2로 나누면 사실 소수점만 하나 옮겨주면 됩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숫자들을요. 소수점이 거꾸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트로 나타내어져 있는 32 길이를 가지는 이 비트 시퀀스를 하나 옆으로 쉬프트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로 나눠준 게 돼요. 4로 나눠줬으면 2번씩 해주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2의 거듭제곱으로 나눌 때는 그런 비트와이즈 그 쉬프트 연산으로 하면 이제 실제로 나누기를 시킬 때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코드들이 짜여져 있습니다. 패스트 텍스트의 이제 코드를 보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참 진짜 뭔가 쥐어 짜듯이 뭔가 진짜 빠르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 다음엔 윈도우 클래시피케이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냥 뭐 워드2백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그냥 뭐 생략을 하고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드들을 지금 좀 보세요. 이거 여기서 되려나? 좀 기회가 되면 이제 워드 임베딩 코드들까지도 좀 뭔가 좀 저희가 보도록 하되 그냥 오늘은 그냥 간단한 예제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풀 스크린으로 좀 안 나오려나? 아, 네, 되네요. 네, 네, 보시면 데이터 앤 리스타트. 이게 이제 뭐냐 하면요, 토이 이그젬플을 만들어서 그걸 좀 직관적으로 시각화를 하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웹이 이름 좀 약간 대충 지었는데 이제 워드 임베딩 비주얼라이저 뭐 이런 겁니다. 비주얼 인스펙터네요. 네. 네, 하여튼 이름 잘 짓는 것도 이제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중요해서요. 어쨌건 네. 이 어떤 시각화 토이 이그젬플에서 보시면 이 eat 애플 그다음에 eat 오렌지 이런 쌍을 저희가 학습하도록 이거를 워드 임베딩 벡터에다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다큐멘트에서 실제로 뽑은 그런 인풋 뭐 중심 단어, 주변 단어 이거는 좀 아니긴 하고요. 그냥 저희가 그냥 임의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eat 다음엔 애플이 나타나야 되고 eat 다음엔 또 오렌지가 나타나야 되고 eat 다음에 라이스, 드링크 다음에 주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아마 오렌지 다음엔 또 주스가 또 많이 나타나고요. 근데 또 거꾸로 여기서 이제 밀크랑 오렌지랑 이제 어딘가 뭔가 있는가를 보면 좀 이 쌍으로 구성된 곳에는 또 별로 없죠. 네. 하여튼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유사도가 그러니까 비슷할 법한 단어들은 좀 더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이 트레이닝 예제들을 저희가 구성을 좀 해본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이거를 이제 학습을 하되 이렇게 이제 뉴런넷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유니크한 단어들은 총 애플 드링크 이트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총 8개의 보캐블러리 사이즈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디멘전을 4로 줄였다가 다시 저쪽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예제들 하나하나를 저희가 넣어서 뭔가 해당 웨이트들을 뭔가 학습을 쭉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리스터 그러면 이제 넥스트를 누르면 이게 한 번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나온 이트 그다음에 애플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지금 현재 저희가 주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가만히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요 한 번 학습을 한 겁니다. 요 예제 한 번에 대해서.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학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됐느냐 지금 보시면 지금 나머지 선들은 다 좀 뭔가 다 그냥 얇은 까만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저희가 이니셜라이즈만 하고 아직 학습은 안 된 것들이고요. 그 이트를 했을 때 이트를 넣어서 F를 갔을 때 처음에 이트에서 그 매트릭스에서 이트에 해당하는 그 컬럼 벡터를 저희가 뽑는 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벡터들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값들은 이런 풀리 커넥티드 뉴런의 관점으로 본다면 뭐냐? 바로 그 이제 한 줄 그 이트에 해당하는 그 벡터를 뽑았을 때는 그게 이트랑 아웃풋에 연결되는 이 노드들 4개의 아웃풋 노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그 엣지들이 그 이제 4디멘셔널 벡터 이렇게 저희가 추출해낸 뽑아낸 그 벡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애들은 그 학습이 전혀 안 됐죠.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뭐 전혀 쓰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습이 된 게 좀 진하게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여기 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이트에서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좀 파란색으로. 학습은 됐대 마이너스 값으로 뭔가 학습을 지금 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쪽 아웃풋단은 학습이 아직 안 됐나? 네. 한 번 더 눌러볼까요? 잘못했네요. 업데이트 리스타트하고 넥스트를 누르면 한번 또 이게 이 뒤쪽은 아마 시각화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뒤쪽도 학습이 되는데 앞쪽만 어차피 저희가 워드 임베딩 벡터를 갖다 쓰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뭐 한 100번을 학습을 한다. 그럼 이렇게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학습을 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이 아래쪽에 있는 시각화의 예제는요. 이게 뭐냐면 그 W1과 W2가 저희가 있었잖아요. 그 매트릭스. 그래서 인풋 단에서의 W1이 그 왼쪽에 있는 두 개의 그 바둑판처럼 생긴 것 중에 왼쪽 바둑판이 W1이고요. 오른쪽 바둑판이 W2입니다. 그리고 그 매트릭스에 있는 각각의 값들을 그 값이 크면 빨간색, 값이 이제 뭐 작거나 뭐 마이너스 값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내 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다시 스타트를 해갖고 지금 현재 이게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지금 적당히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희가 100번을 학습을 해봐라.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뭔가 학습이 되죠. 이게 100번을 학습을 한 거고 또 100번을 더 하면 뭔가 또 되고 또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거의 바뀌질 않죠. 이게 지금 수렴을 한 결과가 되고요. 이때 그러면 학습된 벡터들을 보니까 이제 어떠냐를 보시면 아까 처음에 이제 예제가 뭔가 이트와 애플이 있었죠. 그러면 이트와 애플에 해당하는 벡터들을 한번 보면요. 이트에 해당하는 인풋 벡터가 결국은 이트에 해당한 왼쪽에서의 이트에 해당하는 이 가로줄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엔 애플. 네. 애플은 또 저 오른쪽에서의 저 벡터가 되죠. 첫 번째 줄, 세로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개의 벡터가 내적해서 큰 값이 되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벡터들의 한번 패턴을 보시면요. 이트와 저 애플에서 보시면 첫 번째는 빨겠다가 그 다음엔 좀 파랬다가 다시 빨겠다가 그 다음에 파랬다가 그 다음엔 좀 애매한 색깔. 이 패턴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저게 저 트레이닝 예제 때문에 저런 패턴으로 학습이 되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마치 그 아웃풋이 이제 동일한 경우에 이제 그게 구심점처럼 역할을 해갖고 그 동일한 아웃풋을 냈던 인풋에서 있었던 어떤 서로 다른 애들이 걔를 구심점처럼 해갖고 이렇게 모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근데 그러니까 아까 그 닥투백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시면 아웃풋이 똑같은 경우가 있을까요? 아웃풋이 똑같은 두 개의 예제가 있는지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주스, 네, 보시면 아닌가? 주스, 네, 드링크랑 주스가 있고 애플이랑 또 주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줄에 주스 드링크, 그 다음에 또 까먹었네요. 드링크 주스, 애플 주스 이렇게 있었나요? 맞네. 네, 드링크 주스, 애플 주스. 네. 네, 이래서 이게 참 시각화가 중요합니다. 이게 네, 저런 게 한눈에 딱 뭔가 잘 시각화하면 딱 뭐가 보이고요. 네, 드링크 주스, 애플 주스. 그러니까 주스라는 동일한 아웃풋을 내는 게 한 번은 드링크도 있고 한 번은 이제 애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스라는 거를 구심점으로 해서 드링크와 애플이 이제 비슷한 어떤 표현형을 또 가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인풋 단에서 이거를 보면 드링크 주스, 애플 주스, 드링크 애플, 드링크 애플. 네, 그러면 애플이 첫 번째, 드링크가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보니까 패턴이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네요.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비슷하죠. 그 세 번째에 나타난 저 빨강색이 좀 파란색으로 바뀐 그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얼추 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애들은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주스라는 아웃풋 단에서 이제 딱 이제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주스를 구심점으로 해갖고 싹 좀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표현형이 이제 비슷해지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벡터 표현형들에서 저희가 각각의 모든 페어들의 이제 시밀러리티를 구할 유사도를 저희가 내적을 가지고
유사도를 모조리 다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단어가 총 8개의 딕셔너리가 있으니까 이 모든 페어들을 잡아다가 그 유사도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면 뭐 네, 저기 보이는 중간에 주스랑 밀크는요 유사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거의 패턴이 비슷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애플이랑 주스는 세 번째 디멘전에서 살짝 삐끗해서 유사도가 좀 완벽하게 높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유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모든 페어들에 대한 유사도를 저희가 싹 다 계산을 해서 그 해당 그 유사도를 저희가 이런 이 2D 임베딩이라고 하는 이런 2D에다가 이게 또 임베딩을 이거는 이제 임베딩 벡터가 이제 아까 이제 4디멘전으로 임베딩 벡터 이제 5디멘전으로 임베딩 벡터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게 왜 5가 될까요? 그러네요. 제가 숫자를 잘못했군요. 5개네요. 네. 제가 아까 4개로 봤네요. 네. 그래서 이제 5디멘셔널 벡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어떤 서로 간의 그 페어와이즈 시뮬러리티를 가장 잘 보존하도록 하는 얘들을 디멘전을 2D로 줄여갖고요. 2D 임베딩을 또 한 번 이제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2디멘전에다가 이 벡터들을 쏙쏙쏙 또 건포도 박듯이 박되 걔네들에서 저희가 눈으로 볼 때에 가까운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이 두 개 정간의 그냥 거리입니다. 그 거리가 저쪽에 이제 5디멘셔널 벡터에서의 그 이너 프로덕이 이제 굉장히 크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 2디멘전에서 좀 가깝도록. 저쪽에서 이제 이 벡터의 패턴이 굉장히 달라서 예를 들면 밀크랑 오렌지는 완전히 지금 패턴이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유사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떨어지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인지를 하는 그 거리상으로는 좀 멀리 되도록 이렇게 분포를 해주도록 하는 이제 2D 임베딩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주황색과 이게 파란색이 있는데요. 이게 주황색인가 파란색인가 둘 중에 한 색깔은 저 W1에서의 임베딩 벡터들을 기반으로 그린 거고 저기 파란색 또 다른 색깔은 이 W2를 기준으로 해서를 또 임베딩을 또 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애플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주황색 하나, 파란색 하나. 그래서 보시면 뭐 이게 뭘까요? 뭐가 뭔지 잘 이게 모르겠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각화에서는 또 중요한 게 레전드가 중요합니다. 무슨 색깔이 뭘 나타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네, 저도 뭐 시각화 쪽을 연구를 좀 하는데 저런 거 레전드 안 썼다고 막 저기 그런 대가들한테 막 혼나고 논문이 레전드가 없으니까 붙을 자격이 없다. 네, 어쨌건 그래서 이제 뭐가 뭘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보시면 밀크 워터 주스가 이렇게 여기에 한 덩어리로 이렇게 파란색들이 모여 있잖아요. 밀크 워터 주스.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보시면 다시 이쪽으로 와 보면 밀크 주스 워터. 네, 밀크 주스 워터. 네, 중간쯤에 두 개, 마지막에 워터. 이 세 개가 거의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밀러리티, 이너 프로덕에 의한 시밀러리티를 이렇게 2D 상에서의 우리가 보이는 대로의 그 거리로 잘 매핑을 시켜주는 저런 2D 임베딩을 만들면 이제 또 이런 식으로도 또 이제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해드렸던 무슨 그 스티치 픽스에서 만든 뭐 그런 어떤 옷과 사람들의 임베딩도 다 이제 이런 2D 임베딩을 사용을 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뭐 네, 이렇게 이거가 뭐 5디멘전이어서 그래도 저희가 패턴을 알아볼 정도가 되지 뭐 임베딩 벡터의 디멘전이 뭐 작게는 뭐 100에서 많게는 뭐 한 300 정도까지 쓰는데 쫙 300디멘전이 쭉 이렇게 있으면 이게 참 뭐 그 패턴이 뭐가 더 가깝고 뭔지 이게 사실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그 경우 좀 눈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2D 임베딩을 착 시켜놓고 이 벡터 임베딩에서 이런 유사도를 학습을 했구나를 이제 분석을 뭔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거는 또 제가 최근에 했던 연구이긴 한데요. 그냥 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제 여기 conceptvector.org라고 하는 곳에 이제 접속을 해보시면 쓸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뭘 한 거냐면 어떤 워드를 넣었을 때 그 워드에 이제 그러니까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워드들을 제가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천을 해주는으로써 이제 뭘 하고 싶었냐 하면요,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네,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조선산업이라는 게 뭐 최근에 뭐 위기, 최근은 또 아니고 뭐 좀 한참 지났지만 뭐 위기를 저희가 맞았잖아요. 그러면 조선산업에 해당하는 관련 키워드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한번 사전을 구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사전을 좀 구축하고 싶다. 그래서 그 조선산업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단어 세트를 저희가 구축을 해놓으면 그 단어들을 뭐 트위터면 트위터 아니면 뉴스 기사에서 그 단어들의 개수를 세면 어떤 트위터나 어떤 뉴스 기사가 이제 조선산업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로부터 어떤 저희가 원하는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 어떤 그 강도라 그럴까요? 그 연관성 그런 그 매저들을 저희가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걸 시간대별로 아니 그러니까 날짜별로 쭉 모여진 날짜별 뉴스 아니면 날짜별 트위터들에서 조선이 얼마나 이야기가 됐는지를 이렇게 강도를 이렇게 재보면 그게 이제 뭐 어떤 그래프를 띄게 될 거고 뭐 위기가 딱 나타나서 뭐 많이 그게 되면은 뭐 네, 그게 뭐 또 그렇게 뭐 높게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또 뭐 이게 이런 데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그런 심리 검사 같은 것도 저희가 뭐 이렇게 좀 설문지를 갖고 이제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또 뭐 그런 스타트업이 되게 많습니다. 트위터 갖고 뭐 우울증도 진단, 뭐 조기 진단하고 뭐 자살도 뭐 방지하고 뭐 이러겠다. 막 이런 종류의 연구들은 하여튼 이제는 거의 진부할 정도로 뭐가 많습니다. 뭐 그다음에 뭐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뭐 그 사람이 뭐 글쎄요 뭐 얼마나 뭐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람의 특질들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특질들을 뭐 예를 들면 내향적이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단어들의 세트는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되면 그런 사전들을 저희가 각 그 카테고리별로 구축을 해놓을 수가 있고 그 구축된 카테고리 내에 사전 내에 그 단어들의 나타난 횟수를 저희가 재면 이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외향적인 거 한 80%, 내향적인 거 뭐 10%, 그다음에 또 뭐 굉장히 진지한 정도 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사람의 특성을 저희가 분석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제 그래서 그런 사전 구축이 생각보다 이제 여기저기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 사전 구축을 이제 저희가 뭐 내향적인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사전을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해보려고 하면 일단 내향 뭐 이런 단어도 들어가는데 사실 내향적인 사람이 내향이라는 단어 쓰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뭐 우울하다, 뭐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단어를 쓴다 그러면 뭐 집이라는 단어가 내향적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을 규정하는 정의하는데 이제 쓰이는 단어를 저희가 추가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희가 그냥 가만히 써서 이렇게 쭉 쓴다고 하면 이게 뭐 사실 뭐 몇 개나 쓰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저희가 뭐 여기서 이렇게 좀 이제 의미론적으로 이제 비슷한 단어들을 이제 워드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가까운 단어들을 그냥 쭉쭉 뽑아갖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만들어서 최근에 논문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들어진 이런 어떤 사전들 그리고 그 카테고리별로 다큐멘트들을 이제 잘 분석을 해서 예를 들면 뭐 저희 논문에서는 뭐 그런 그런 뭐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대선 중에 뭐 이제 좀 비즈니스맨에서 그러니까 경영가나 기업가에서 뭔가 정치가로 변모해가는 어떤 그 트랜지션의 과정들을 뭐 이렇게 또 잘 또 마이닝을 해서 뽑아보기도 했고요. 그런 결과들이 논문에는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워드 인베딩을 좀 마치고요. 그 코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올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좀, 네, 좀 다음번이나 뭐 이럴 때 한번 좀 더 보도록 하고 일단 좀 진도를 좀 더 나가는 차원에서 네 여기까지 그런 워드 인베딩을 이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RNN으로 이제 그 다음 그 주제를 한번 이제 잡아봤고요. 사실 이게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수업했던 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거의 이제 같은 내용들을 좀 들으셨을 거라서 좀 중복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뭐 또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NLP나 뭐 이런 텍스트 마이닝 쪽에서는 이런 딥러닝 기반으로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워드 인베딩이 가장 그 인풋으로서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중심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유의미한 그
자연어 처리의 태스크 아니면 텍스트 마이닝의 태스크를 돌리기 위한 그런 딥러닝 기반의 모델을 구성할 때 가장 좀 핵심이 되는 그 기본 유닛으로서의 이 RNN 혹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제 LST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중요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희가 잘 알아둬야 될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저희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RNN, LSTM 아시는 분 계세요? 공부를 하셨거나 뭐 실제로 뭐 많이 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실제로 쓰고 계신 분? 안 쓰신 분 계신가요? 해도 아무 손을 안 치고 어떻게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 참. 네, 그래서 이제 RNN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RNN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퀀셜 데이터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시퀀셜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워드들을 하나하나 다 잘라갖고 타핑 모델링을 할 때는 그 순서 정보를 저희가 싹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뭐 I like you나 아니면 you like me나 그러니까 뭐 사실 단어를 다 잘라서 백오브 워즈로 구성을 하면 그거는 me와 i가 달라지긴 했지만 그 의미상의 차이를 구분을 하지를 전혀 못하게 되죠. 그래서 뭐 그런 타핑 모델링은 그런 이제 약점이 있습니다. 순서 정보가 싸그리 무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텍스트라는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시퀀스 데이터니까 이 시퀀스 정보를 그래도 좀 제대로 한번 좀 뭔가를 할 때에 좀 제대로 써보자. 이럴 때 이제 딱 그 적합한 모델이 이제 이 RNN이 됩니다. 그래서 이 RNN은 애초에 태생이 그런 시퀀스 데이터를 다루도록 만들어진 모델이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기차놀이 하듯이 뭐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뭐 이런 겁니다. 뭐 I studied, 뭐 hard 이런 거를 그냥 시퀀스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뭐 I like you가 들어갈 때랑 you like me가 들어갈 때랑 이게 시퀀스가 다르니까 이 모델 내에서는 그거를 다르게 뭔가 취급을 하고 뭔가 다른 연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요 이제 기차놀이 할 때 요 하나하나의 양일까요? 하나의 기차의 유닛들이 다 동일한 연산을 하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모듈과 이 다음번에 쓰이는 이 모듈이 정확하게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지고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일한 형태의 그 모델, 파라미터까지 정확히 동일한 모델들이 이런 식으로 그 시퀀스는 계속 달라지면서 이렇게 다 새로운 단어들이 들어가지만 그 걔네들이 거쳐가는 그 모델 자체는 이제 뭐 동일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일한 모델이 이제 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넷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리커런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반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이 하나의 모듈이 이제 뭘 하는 것이냐? 일단 인풋 아웃풋을 저희가 좀 잘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뭐냐 하면요, 지금 현재 들어온 어떤 단어면 단어, 뭐 어떤 그 지금 시점에서 이제 뭔가 들어온 인풋입니다. 그 시퀀스 상에서의 그 해당 시점에서의 뭔가 인풋이 들어가고요. 인풋이 또 하나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화살표가 여기 하나가 있고 또 이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뭔가 자기 자신과 이제 쌍둥이인 어떤 그 전 타임스텝, 한 시점 이전 과거에서의 자신이랑 똑같은 비헤이비어를 가지는, 똑같은 특성을 가지는 모델이 그때 당시에 뭔가 인풋과 그 전에 들어온 뭔가 그 전에서 넘겨준 뭔가를 가지고 뭔가 하여튼 다음번째에 다음 타임 스텝에 넘겨주는 어떤 정보를 이쪽에서 이제 받아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전 시점에서 넘어온 정보랑 자기 자신 쌍둥이 모델이 자신한테 넘겨준 뭔가 하여튼 정보랑 그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인풋에서 발견된 그 정보, 이 두 가지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고요. 아웃풋은 뭔가 하여튼 바깥으로 나가는 아웃풋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여기서 이제 대가 끊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도 뭔가 하여튼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번째 넘겨주게 될 뭔가 정보를 아웃풋으로 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이제 인풋 아웃풋 측면에서의 구조가 되고요. 이 내부를 저희가 이제 뭐 공부를 하는 게 이제 RNN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내부가 이제
그 RNN이라고 하는 가장 오리지널 구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 구조가 이제 LSTM이나 뭐 GRU라고 불리는 좀 더 복잡하지만 그래도 성능적으로는 거의 혁명적인 어떤 성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된 그런 LSTM 혹은 GRU의 어떤 그런 모듈이 이제 내부만 이제 바뀔 뿐이지 이 인풋 아웃풋 구조는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 이걸 이제 큰 어떤 그림으로 봤을 때 좀 잘 이해를 해두는 이해할 것도 없고 네, 그런 큰 그림을 잘 이제 갖고 있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NN을 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뉴럴넷스러운 어떤 측면에서 조금 더 관찰하면 뭐 RNN 기본적으로 뉴럴넷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뉴럴넷답게 저희가 좀 바라본다면 기본적으로 뉴럴넷 뭐 워드 임베딩도 그렇고 이제 어떤 이런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이제 나가는 뭔가 뉴럴넷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퀀스가 없었던 시절에는 예를 들면 워드 임베딩이었다. 그럼 이쪽에 인풋 워드, 이쪽에 아웃풋 워드가 들어가는 뭔가 이런 바틀렛 구조 혹은 이런 이런 구조에 해당하는 뉴럴넷이 있었을 겁니다. 뭐 레이어는 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시퀀스가 없었었던 모델이었고요. 이게 기본적인 오리지널 뉴럴넷이라고 한다면 이런 뉴럴넷이 있습니다. 이런 뉴럴넷은 뭐냐면 인풋은 뭔가 하나만 들어가고요. 사실 인풋이 시퀀스는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아웃풋이 이제 시퀀셜한 아웃풋으로 이제 뽑아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RNN을 쓰되 그래서 이 초록색이 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동일한 어떤 비헤이비어를 가지는 쌍둥이 모델들이고요. 동일한 모델들이고 그때마다 들어가는 인풋들이 뭔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 단계에서 넘어가는 또 인풋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예 안 넣는 겁니다. 혹은 뭐 예를 들면 0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아웃풋으로 뭔가 이 각각의 타임 스텝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이미지 캡션에 해당하는 아까도 뭐 잠깐 보셨던 워드 임베딩에서도 사용된다라고 하는 이런 캡션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는 인풋이 이 이미지 한 장이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 텍스트를 생성을 해냅니다. 이 설명글을 생성을 해내는데 이 설명글을 어떻게 생성을 해내느냐 바로 이 워드 하나하나들을 이제 이런 시퀀스 형태로 생각을 해서 이제 워드 하나씩을 저 RNN에 뭔가 기차 한 칸 한 칸에서 단어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뽑아내주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 이제 이미지는 어떤 시퀀스도 없는데 이제 아웃풋은 어쨌건 이런 쭉 시퀀스 오브 워드들이니까 이제 시퀀스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모델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 이제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인풋은 하나고 이제 아웃풋은 이제 여러 개의 시퀀스로 이제 매핑이 되니까 이걸 원 투 매니 형태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거꾸로 이제 매니 투 원의 형태도 있습니다. 뭔가 시퀀스가 들어가되 이 시퀀스들을 저희가 잘 내부적으로 뭔가 변환하고 뭔가 유용한 정보를 뽑아내고 그거를 여러 가지 처리를 해놨다가 다 시퀀스를 끝까지 본 후 마지막에 아웃풋을 딱 이렇게 딱 종합적인 아웃풋을 딱 내놓는 거가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매니 투 원이 되고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뭐 그런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 혹은 센티멘트 어나리시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텍스트로 들어가는 거가 예를 들면 I love this movie다. 그러면 이제 좀 숫자는 4개가 돼야 되는데 뭐 3개밖에 없지만 뭐 I love this movie가 하나씩 차례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를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해갖고 넘겨주고 해서 무비까지 받아서 뭔가 그 종합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갖고 최종적인 결론은 결국은 바이너리 아웃풋입니다. 0이냐 1이냐 혹은 파지티브 센티멘트냐 혹은 네거티브 센티멘트 요거를 이제 내주는 아웃풋으로 구성을 하면 이게 이제 매니 투 원의 형태가 되는 모델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퀀스에서 이제 시퀀스를 이제 해주는 모델이 되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뭐 대표적인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뭐 I love you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한글 단어로 이제 뭐 예를 들면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풋을 일단은 뭐 I love you 이렇게 되는 단어들을 이 내부적으로 잘 이해를 저희가 해놔서 혹은 이 뜻들을 잘 종합을 해서 이제 그 정보들을 잘 준비를 해놨다가요. 이번엔 마지막 단어까지 이제 나와서 그 뜻을 저희가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이해를 한 후 그 다음에 비로소 아웃풋을 이렇게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풋을 낼 때에는 이때 들어가는 인풋은 없는 거죠. 이런 형태가 이제 시퀀스를 또 다른 시퀀스로 바꿔준다. 즉 I love you를 뭐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또 다른 형태 시퀀스로 이제 바꿔주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이 매니-투-매니 모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뒤쪽에도 나오겠지만 여기 땅까지는 저희가 인풋 정보를 이 시퀀셜한 그 인풋 정보를 잘 받아들여서 뭔가 유용한 정보들을 잘 가공을 해놓는 어떤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저희가 이제 인코딩 단계라고 합니다. 혹은 이 앞단을 이제 인코더라고 하고요. 이 뒷단에서는 그렇게 잘 이렇게 가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아웃풋인 즉 한글의 문장 혹은 그 단어들의 시퀀스로 아웃풋을 이렇게 내주는 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디코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아웃풋으로 이렇게 쭉쭉쭉 시퀀스를 내주는 거를 디코더라고 하고 디코딩이라는 단계라고 하고 이제 이게 이 앞쪽을 인코더, 이걸 디코더. 그래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는 이야기가 또 딥러닝에서 많이 나오듯이 또 이제 이 동일한 모델을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부릅니다. 인코더, 디코더 모델. 그러면 뭔가 인코딩 단에선 쭉, 그다음에 디코딩 단에선 이렇게. 네. 네. 근데 사실 뭐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이 시퀀스 모델에서만 이제 좀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이미지 단에서도 뭔가 할 때도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지를 뭐 무표정한 얼굴을 뭐 웃는 얼굴로 바꾼다. 그러면 그게 무표정한 얼굴이 들어가서 이거를 컨볼루션을 거쳐갖고 뭔가 좀 더 작은 벡터들로 좀 축약을 해주고 이걸 다시 좀 팽창을 시켜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으로의 여전히 이제 픽셀 스페이스에서의 아웃풋을 내주는 형태의 모델을 이런 식의 또 바틀렛 구조로 또 모델링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 이 중간까지 정보를 계속 축약을 해갖고 이렇게 오는 단계를 저희가 인코딩 단계라고 하고 여기서 점차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아웃풋인 이미지 6408, 480짜리 이미지다. 그러면 RGB 채널, 그 3개의 채널도 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으로 될 때까지 이렇게 정보를 계속적으로 이제 디코딩을 해주는 단계. 그래서 앞단은 인코더, 디코더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네, 뭐 하여튼 그게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의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제가 되고 또 다른 이제 모델이 이제 뭐가 있냐면 또 챗밥 같은 모델도 이제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뭐 How are you doing? 뭐 이러면은 doing good 뭐 이러면은 이제 How are you doing을 잘 받아들여 갖고 이해를 해놨다가 I'm doing good 뭐 이거를 이렇게 아웃풋을 내주는 형태도 이런 인코더 디코더 혹은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RNN 기반의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의 이 매니 투 매니는 이제 뭐냐면 이 인풋이 들어가고 또 아웃풋이 나오는데요. 이 인풋들을 저희가 다 이제 종합적으로 다 뭔가 정보들을 잘 가공을 해서 했다가 이제 인풋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디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같은 경우는 뭔가 들어오는 족족 내가 뭔가 아웃풋을 내줘야 되는 형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인풋을 다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디코딩을 하면 뭐 어떤 좀 딜레이가 좀 허용이 되는 건데 이 경우는 전혀 딜레이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뭐가 되냐면 이제 비디오가 있을 때 어떤 비디오는 결국은 그 사진들 연속된 어떤 사진들의 시퀀스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비디오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또 캡션도 또 될 수가 있고 뭐 그런 건데요.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고 있다. 그러면은 뭐 그런 그 시점에서 이 사진을 설명하는 캡션 그리고 뭐 장면이 바뀌어서 뭐 이렇게 또 그러면 그때를 또 설명하는 그 캡션들을 설명글들을 바로바로 뭔가 실시간으로 좀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딜레이가 허용이 안 되는 경우가 이 마지막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뭐 사진 한 장 한 장을 이제 뭐 처리를 따로따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예를 들면 이런 원투매니 모델로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에서 사진을 한 장 한 장 다 분리를 해갖고 그거를 캡셔닝을 하면 사실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디오에서는 이 시퀀스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뭘 하냐면 예를 들면 뭐 제가 이렇게 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거는 그냥 뭐 서 있다라는 캡션은 달겠죠. 근데 뭐 이런 연속된 프레임이 내가 뭔가 달리고 있는 모션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캡션이 그 전까지의 연속된 그 사진들의 비디오 프레임들을 보고 이 사람이 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시간에 따른 액션에 대한 정보를 또 담아서 캡션을 생성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 이제 이 비디오 쪽을 또 처리하는데 실시간성을 어떤 보장하는 뭐 이런 형태의 매니투매니 모델도 또 있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아까 보셨던 이것도 이제 인풋은 워드 임베딩을 사용을 하되 이것도 이제 RNN 기반으로 이제 구현이 된 모델이 되고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내부 구조를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내부 구조. 이 내부 구조가 이제 아까 이제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제 화살표를 올려놓긴 했지만 여기서 이제 저쪽으로 나가고요. 이 전 단계에서 뭔가 들어온 인풋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 RNN 이 모듈들이 그 옆으로 계속 전달해주는 이런 정보를 저희가 이제 히든 스테이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뭐 이게 뭐 잘 뜯어보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뉴런넷에서 이야기하는 뭐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여서 H를 쓰되 이게 전 단계 지금 현재 타임 시점을 T라고 하고요. 그 전 단계니까 이제 T-1 시점에서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온 인풋은 지금 X라고 표현은 해놨지만 또 타임 스텝까지 고려를 하면 이게 T번째 시간에서의 이제 그게 되죠. 그래서 인풋은 요거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 뭔가 펑션을 이렇게 변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국은 현재의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 옆에 이 다음 단계, 한 단계 이제 미래 단계로 이제 그거를 넘겨주는 정보가 여기 히든 스테이트 정보가 되고요. 히든 스테이트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또 이제 어디에 활용을 하냐 하면 네, 요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네, 여기까지는 아까 그 식입니다. 이 식은 일단은 살짝 무시하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 히든 스테이트 지금 현재 다음 단계로 넘겨줄 정보를 저희가 뭔가 만들었으면 이 정보를 또 어느 용도로 또 활용을 하냐면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 아웃풋을 저희가 내줘야 됩니다. 그런 게 아까 뭐 그런 이미지 캡션 같은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여기 그 머신 트랜슬레이션에서도 뭔가 아웃풋 디코딩 단계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뭔가 매번 타임 스텝에서 하나씩 워드들을 이제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바깥에 이제 혹은 아웃풋으로 내줘야 되는 그 워드 같은 애들 그 워드를 예를 들면 y라는 아웃풋을 쓰되 이 현재 시점 t라고 하면 이 yt 그럼 이 yt를 저희가 어떻게 생성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뭐 요식을 일단 뭐 무시를 하되 어떻게 생성을 하느냐 요 ht에 또 어떤 펑션으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약간 좀 뉴럴넷에 약간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요 뭔가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레이어에서 그거를 아웃풋 벡터로 만드는 변환을 거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yt를 쭉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재료로 쓰였던 그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그냥 다음 타임 스텝에다가 넘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뭐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FHY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펑션은 펑션인데요. 이제 어떤 펑션이냐? 바로 H라고 하는 히든 스테이트 벡터를 받아서 Y를 이제 이렇게 아웃풋으로 이제 내주는 그런 형태의 펑션을 이제 FHY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FHY가 그러니까 어떤 레이어를 저희가 구성할 때 그 레이어를 뭐 예를 들면 뭐 리니어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혹은 뭐 저기 뭐 리니어 레이어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리니어 레이어 붙인 다음에 뭐 소프트맥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그모이드를 난리니어 유닛으로 붙여서 또 아웃풋을 낼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펑션을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그 펑션을 저희가 그냥 난리니어 유닛조차 없이 그냥 어떤 선형 변환으로 뭔가 하겠다. 그러면 HT라는 벡터가 디멘전이 뭐 한 10개쯤 된다. 10디멘전이다. 그러면 이 10디멘전의 벡터를 그냥 선형 변환만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뽑아줘야 되는 뭔가 아웃풋은 워드라고 한다면요. 아까 뭐 워드 임베딩에서도 보셨듯이 총 보캐뷸러리 사이즈만큼의 뭔가 디멘전을 가지는 벡터를 생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아웃풋에 해당하는 디멘전은 뭐냐 하면 저희의 보캐뷸러리 사이즈가 됩니다. 예를 들면 500개의 단어가 존재하는 보캐뷸러리다. 5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의돼야 되는 선형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식의 이제 500 곱하기 10.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HT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요 이제 매트릭스를 저희가 이제 똑같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W 웨이트 가중치대 이제 H에서 Y로 이제 변해가는 이제 가중치 벡터다 매트릭스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HY가 이제 이런 표현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워드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그 워드 임베딩에서도 저희가 이제 좀 뭔가 생각을 해봤듯이 그 어떤 워드 500개에 대한 어떤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벡터를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선형 변화를 거친 이후에 이제 소프트맥스 레이어를 이제 거쳐서 뭔가 아웃풋 워드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뭐 이제 그러면 500개 디멘전이 너무 많은데 소프트맥스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냐? 네, 뭐 꼭 그렇진 않고요. 거기서는 그냥 소프트맥스 그냥 씁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워드 임베딩을 학습을 할 때는 그 인풋 아웃풋의 워드 페어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레이닝 데이터의 개수가 좀 단위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뭐 빌리언 뭐 10억 개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해 보시면 그 글로브나 이런 프리트레인드된 어떤 그 워드 임베딩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운 받으실 때 보면 이게 보캐뷸러리 사이즈는 뭐 대충 밀리언 개고 이제 그 토큰들 아니면 저기 그 토큰들의 개수가 뭐 빌리언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몇 빌리언이라고 하는 게 토큰 개수가 한 토큰마다 이렇게 그 주변 단어를 이렇게 페어를 묶음을 해갖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구성하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이제 뭐 그런 10억 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 뭐 딥러닝, 뭐 빅데이터의 뭐 어떤 그 힘의 그거를 이제 견인차가 이제 빅데이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뭐 10억 개 이렇게 사실 트레이닝 데이터를 구축을 해갖고 쓰지는 사실 좀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태스크보다는 좀 더 스케일이 다른 개수의 학습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제 이런 캡션이나 아니면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뭐 그래도 뭐 한 대충 그래도 좀 인간적으로 한 10,000단위 정도 이 정도 뭐 몇십만 뭐 한 밀리언까지는 가고 뭐 그 정도로 쓰는 거라 그런 경우 이제 훨씬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냥 소프트맥스로 그냥 처리를 해버립니다. 어쨌건 뭐 그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조금 중요하고 이게 조금은 이제 또 약간의 이제 선형 변환적인 살짝 좀 이해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좀 돼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좀 더 디테일한 어떤 모델에 대한 설명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